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의 리더십 전략에 대해서 약 25분 정도 강의를 맡게 된 김명희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한국 IBM에서 시스템 엔지니어로 시작을 해서 IT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한국 IBM, SK텔레콤,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신한은행에서 사회이사, 그리고 경기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 요즘 시대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라고 하기도 하고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요즘에 아주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라고도 얘기를 하지요. 이런 시대의 어떤 공통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이 뷰카라는 단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 이 뷰카라는 거는 VUCA 이거의 약자로서 어떤 변동성, 그리고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을 얘기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실 이 뷰카라는 단어는 1987년도 미 육군 대학원에서 먼저 시작이 됐던 그런 용어인데, 현대 시대의 어떤 글로벌 정세의 변화, 환경의 변화, 이런 부분들이 이런 변동성과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대에도 굉장히 잘 맞는 그런 용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DT 시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이 시대에는 굉장히 변동적이고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굉장히 모호합니다. 게다가 인터넷의 발달, 또 SNS의 발달, 그리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의 어떤 그런 교류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투명성이나 개방성이 높아진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의 어떤 현대 시대의 그런 혼란스러움, 이런 부분들을 대변해 주는 그런 용어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우리가 어떤 리더십 전략을 가지고 리더십을 디벨롭을 시켜야 할까, 이런 부분을 4가지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가치관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치관, 정직한 리더, 또 올바른 리더가 돼야 된다는 거고요. 또 일의 가치를, 본인 자신도 일의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일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리더, 또 현대의 이런 여러 가지 복잡성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잘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통합적인 사고를 가지고 경계를 넘나드는 리더, 또 분야에 본인이 속한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을 보유한 리더,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한 몰입을 하는 리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성원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한 뿐만 아니라 그 건강함을 지원해 줘야 되는 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도 몸과 마음이 건강한 리더, 이렇게 6가지에 대한 리더십 전략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이 6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가치관에 대한 중요성은 상당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정직한 리더, 올바른 리더, 사실 요즘 시대에 리더에 대한 어떤 엄격한 잣대가 점점 더 잣대가 높아졌다, 어떻게 잣대가 엄격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그런 정직한 리더가 돼야 된다라는 거는 이 투명한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를 잠깐 얘기를 드려보면은요, 저는 이제 대기업 임원을 재직 중에 있다가 인사혁신처에서 정부 헤드헌팅 프로그램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공직에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잘 다니고 있는 민간에서의 대기업 임원을 포기하고 제가 공직에 취임을 하게 됐는데, 굉장히 그때 주변 사람들이 많은 질문을 했었어요. 왜 대기업 임원을 포기하고 공직에 가는지에 대한 부분들. 사실 이 부분도 우리가 사실 살다 보면은 우리의 어떤 인생이라는 거가 하나하나 선택이 모아져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한 그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것들은 우리가 가진 그런 가치관이 굉장히 영향을 끼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여러 가지 기사들은 제가
공직에 취임을 했을 때, 정부 헤드헌팅 여성 1호 공무원으로 취임을 했을 때 여러 기사들과 이후의 기사들이고요. 오른쪽에 대한 거는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우리가 기준을 두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적어 놓아 봤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공직으로 뛰어들었을 때 대기업 임원보다 급여랄지 복지랄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더 좋아지지가 않았어요. 더 나빠졌죠. 하지만은 일의 의미랄지 새로운 경험에 대한 어떤 그런 가치가 저는 더 크다고 생각을 했고, 또 저는 같은 경우는 대전에서 카이스트 학부과정에서 한 4년 정도 학교를 다니면서 국가로부터 많은 그런 재정적인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취임하게 될 그런 그 기간이 대전에 있었고 또 지방 근무를 하게 됐는데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또 의미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학부 과정에서 국가로부터 그런 지원을 받았던 거를 갚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했던 것 같아요. 어찌 됐건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선택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가치관이 크게 작용을 했고, 그 가치관이라는 거는 일의 의미나 새로운 경험, 그리고 제가 어떤 그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명감, 이런 부분들이 좀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는 것,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대해서 명확한 그런 가치관을 가지는 거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가치관들이 모여서 우리가 어떤 그 인생의 전반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시대가 굉장히 급변하고 모호하고 불확실하다고 해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가치관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히 하고 나 자신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치관을 어떤 수립을 할 때 좀 고려를 해야 될 요소를 좀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정직에 대한 부분, 이거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주도성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 삶에 대한 주도권,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책임을 지고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렇게 주도성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거는 거기에 맞는 책임도 리더 자신 또는 우리 각자가 져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라는 거는 우리가 정직하게 뭔가 행동을 계속적으로 할 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로부터 어떤 일관적인 어떤 행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과 신뢰를 가지게 됩니다. 즉 우리의 일이나 의사 소통, 그리고 어떤 결정, 이런 부분들이 정직하고 일관성 있게 계속될 때 타인들은 우리에게 예측 가능성을 느끼게 되고, 그 예측 가능성은 신뢰를 하는 그런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지요. 그래서 이 신뢰라는 거가 리더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명감입니다. 우리가 뭐 무슨 달나라를 이렇게 지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달나라를 가고 이런 사명감, 큰 사명감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우리가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의사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사회와 우리 조직을 위해서 타인을 위한 부분들이 같이 가고 있다면 이 사명감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진행을 고려하고 가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치관에서 고려해야 될 요소로 정직, 주도성, 책임감, 신뢰, 사명감, 이 5가지를 저는 뽑아봤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가지는 가치관이 중요하듯이 우리가 일을 하게 되는 조직이나 기관이나 회사에 대해서 그게 착한 회사인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착한 회사라고 하는 거는 그 물건을 사용하는, 그 회사의 물건을 사용하는 고객에게 착한 그런 기업이어야 되고, 또 지역사회나 환경에 착한 그런 기업이어야 되지요. 그리고 우리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공정성과 투명성과 소통하는 그런 조직 문화를 가진 그런 착한 회사여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특히나 리더가 되면은 그런 조직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렇게 착한 회사에 대한 개념을 꼭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최근에는 ESG라는 개념으로 해서 기존에 얘기했던 CSR이나 CSV의 한 단계 진화된 형태로 ESG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착한 회사의 개념이 그전에는 뭔가 사회 공헌 형태로의 어떤 것들을 표출하는 거였다면은 이제는 더 나아가서 돈을 벌 때에도 착한
착하게 벌어야 된다. 환경을 생각하면서 착하게 벌어야 된다. 이런 개념까지도 확대 발전하고 있어서 착한 회사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일의 의미입니다. 나 자신도 우리 개개인이 일의 가치에 대해서 잘 알고 일의 의미를 가지고 일을 하는 거는 결과가 상당히 달라지죠. 그래서 일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리더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콜센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콜센터는 이 대학 기금을 마련하는 그런 콜센터예요. 그래서 이 콜센터 직원들은 앉아서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이러이런 불우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장학기금을 좀 기부를 해주세요라는 그런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 직접 경험을 통한 업무의 의미를 설정하는 거가 어떻게 결과를 다르게 했느냐라는 거를 연구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3개의 그룹으로 나눠봤어요. 콜센터 직원들을. 첫 번째 그룹은 그냥 평소와 같이 업무를 하게 했고요. 두 번째 그룹은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쓴 감사 편지를 관리자가 읽어주는 거를 듣고 이제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관리자가 읽어주는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쓴 감사 편지를 듣고 또 실제로 그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과 만남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Q&A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이 장학금을 받고 나서 어떻게 그게 도움이 되었고 본인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 콜센터 직원들에게 서로 대화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4주 동안 한번 이거를 실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그룹 3개 중에서 세 번째 그룹이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나타냈죠. 그래서 이 세 번째 그룹은 주당 통화 시간이 평균 142%가 늘어났고 기금 실적이 다른 그룹에 비해서 171%가 늘어났죠.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내가 어떻게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타인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직접 경험하게 되면은 나의 업무의 영향력을 알게 되고 나의 영향력이 배가가 되면서 업무의 일의 의미가 높아져서 거기에 따른 결과값이 많이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일의 의미를 갖는다는 거는 상당히 달라지고 우리가 하는 일의 태도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은 제가 이제 쓴 지금 시대의 자기경영이라는 거를 제가 썼는데요. 거기에 이제 일의 가치를 부여하는 의미 동기 높이는 그런 예제로 제가 제가 기관에서 일했을 때, 기관장으로 일했을 때 저희 직원이 저에게 퇴임을 앞두고 쓴 편지를 한번 붙여봤습니다. 제가 뭔가 이렇게 일을 같이 함으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 하던 일에 예전에는 굉장히 좀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제가 와서 리더에 따라서 리더가 이렇게 하는 거를 보고 굉장히 비저너리하고 우리가 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라는 부분들을 느낄 수 있었다라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우리는 사실 새로운 일을 통해서 계속 즐거운 일을 찾게 되죠. 새로운 일을 도전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개인의 성장을 가져오고 또 이런 거는 개인의 성장이 되면 또 개인이 또 동기부여, 셀프 모티베이션이 되고 즐거워집니다. 또 이거는 다시 또 새로운 일을 도전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죠. 이게 바로 우리의 내가 원하는 방향이죠. 새로운 일을 통한 즐거움은 중독성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일을 배우고 도전을 하게 합니다. 제가 예전에 대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저희 직원의 사례가 있는데요. 저희 직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프레젠테이션이나 이런 일을 잘하는 직원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 하는 그 잡은 프레젠테이션을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프로젝트 관리를 하는 직원이었는데 이 친구를 제가 잘 관찰해서 우리 본부에 우리 직원들이 발표력이나 이런 그 발표 리허설, 시나리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지원을 해주거나 가르칠, 코칭할 그런 직원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이 직원한테 제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직원이 그런 발표력을 키우는 그런 코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쯤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본부 직원들의 발표력을 향상하는 이런 교육을 계속 시켜주고 했는데 1년쯤 지나고 나서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가 본인이 사표를 쓰고 미국에 있는 아리조나에 가서 비행학교에 등록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본인이 그전에는 프로젝트 관리자를 할 때는 그 일이 그렇게 흥미가 있다거나 일에서의 어떤 즐거움을 느끼지도 못했는데 본인이 이런 프레젠테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본부 전체 100명이 넘는 직원들을 가르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고객들에게 하는 발표력이 좋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충실해지고 발표 내용이 충실해지고 이런 부분들을 겪으면서 또 발표하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굉장히 흥미가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즐겁고 일에서 흥미를 느끼게 됐고 본인이 원래는 굉장히 꿈을 가지고 있었던 거는 비행사가 되는 거였는데 파일럿이 되는 거였는데 그 파일럿이 되면 얼마나 더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차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새로운 일을 도전을 하는 거는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선순환 구조가 돼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개인이 성장하고 동기부여되고 즐거움이 따라오면서 또다시 다른 새로운 일, 또다시 다른 새로운 일, 이런 식으로 계속 찾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리 뇌는 그런 도전적인 일을 즐거워하는 그런 뇌를 가진 인간이다. 우리 모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논리력과 창의력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논리력과 창의력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반대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논리력은 좌뇌를 사용하는 거고 창의력은 우뇌를 사용하는데 사실 요즘 시대에는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에는 논리력과 창의력의 통합적인 사고를 가지고 경계를 넘나드는 그런 리더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어진 이 변화하는 시대에 주어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잘 해결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논리력과 창의력을 세 번째로 제가 뽑아봤습니다. 사실 지금 시대에 우리가 가장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문제를 잘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은 먼저 문제가 무엇인지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자, 문제라는 거는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기대 목표가 있다면 그거하고 지금 현재의 현황과의 이 차이가 바로 문제인 거죠.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 이 문제에 대한 정의를 잘 못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주 굉장히 유명한 사례가 있는데요. 어느 밤에 이렇게 가로등 밑을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막 이 가로등 밑에서 뭘 찾고 있더래요. 그래서 뭘 찾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동전을 잃어버렸는데 동전을 찾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동전을 어디서 잃어버렸어요? 지나가는 행인이 물어보니까 저기 저 깜깜한 데서 잃어버렸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행인이 그 깜깜한 데서 잃어버렸으면 깜깜한 데서 찾으셔야지 왜 여기 가로등 밑에서 찾고 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저기는 깜깜해서 뭐가 보여야지 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굉장히 이제 유명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당연히 잃어버린 곳에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고 본인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것들이 또 문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무엇인지 아는 것부터 정의하는 것부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제의 현황과 근본 원인을 찾는 단계에서 우리는 질문이라는 걸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실 질문이라는 거가 의미하는 게 굉장히 크고요. 유태인에서 하브루타 교육법에서도 사실 질문을 통해서 서로가 이렇게 하면서 창의력을 키우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지요. 그래서 프랑스의 정치가 가스통 피에르가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요. 무슨 답을 하는지보다는 무슨 질문을 하는지를 통해서 사람을 판단해라. 이런 얘기도 있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우리가 유명한 그런 어프로치 중에 하나가 5I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5I 기법이라는 거는 옛날에 워싱턴주의 제퍼슨 기념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제퍼슨 기념관의 기념관장에 새로 취임을 해서 보니까 이 기념관의 돌이 너무나 자주 부식이 돼서 자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의문을 제기를 한 거죠. 왜 기념관 벽이 잘 부식이 될까? 답은 비눗물로 자주 청소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죠. 두 번째 화해를 넘어갑니다. 왜 자주 청소를 하지? 많은 비둘기가 몰려와서 배설물을 남기기 때문이다. 세 번째 화해죠. 왜 비둘기들이 몰려들지? 비둘기들이 거미를 먹으러 오기 때문이다. 왜 거미가 많이 생기지? 거미들이 나방떼를 먹고 살기 때문이다. 다음 또 다섯 번째 화해가 들어가죠. 왜 나방떼가 나타나는가? 해질 무렵 기념관의 불빛을 보고 몰려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실 이쯤에 이 제퍼슨 기념관은 다른 기념관보다 사실 해질 무렵에 전등을 굉장히 좀 일찍 켰대요. 근데 일찍 켜다 보니까 이 불빛을 보고 나방떼가 몰려들었고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기념관 벽이 부식이 돼서 기념관 벽을 돌을 자주 교체하는 그런 결과를 낳은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렇게 근본까지도 다 가봐야 된다. 그래서 5번까지 Y를 해서 만약에 우리가 3번째에서 Y를 그쳤다 그러면은 엉뚱한 해결책을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은 뭐 회사에서도 정부기관에서도 엉뚱한 데 예산을 쓰거나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채 그렇게 해결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근본 원인까지도 가는 그런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의 어떤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실 좌뇌나 우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활용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다니엘 핑크라는 사람이 새로운 미래가 온다라는 책에서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들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개발하고 또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고 다양한 인생 경험을 즐기고 그들의 다양한 삶을 사는 까닭은 즐겁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들은 자뇌와 우뇌를 다 같이 사용을 하면서 다양하게 살아가는 그런 어떤 인생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다니엘 핑크가 예로 드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음악가인데 그런 음악의 어떤 전문 그 인스트루먼트 어떤 그 기구 이런 것들을 개발까지도 하는 사람, 수학자를 의료 전문가, 디자이너인데 수학을 의료 디자인에 접목하는 사람, 이런 식의 어떤 논리적 사고력과 디자인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을 같이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요즘 시대에는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유재석이 나오는 그 부캐 많이 나왔었죠, 텔레비에서. 부캐의 세계도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부캐릭터라 그래서 유행을 했던 그런 건데요. 우리 부캐의 세계에서 내가 또 다른 어떤 부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게 엄청난 다양한 인생에 대한 부분, 또 다양하게 우리가 경계를 넘나들면서 이렇게 살아보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요즘 시대에는 사실 이 어느 한쪽의 어떤 사고력만으로는, 논리적 사고력만으로 또는 뭐 창의적 사고력만으로 다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이거를 통합적으로 활용하고 우리가 풀어야 하는 문제에 따라서 논리적 사고력을 사용하든가 아니면은 창의적 사고력을 활용하든가, 어떤 경우에는 두 개를 결합해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1952년에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고등물리학을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시험 문제를 냈는데 조교가 보니까 작년에 낸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보죠. 교수님, 이번 시험 문제 교수님께서 작년에 같은 학생들에게 낸 물리학 시험 문제와 똑같지 않아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아인슈타인의 대답이 네, 그래, 맞네, 똑같네. 그랬더니 조교가 물어보죠. 어떻게 똑같은 학생들에게 같은 시험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답은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대답하죠. 그거는 답이 바뀌었기 때문이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1952년대 물리학계는 굉장히 많은 새로운 이론들이 출몰을 하고, 그래서 전해에 어떤 이론이 그 다음 해에 또 뒤집어지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출몰을 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지금 환경도 그 1952년대의 물리학계와 저는 다를 바가 없다. 어쩌면 더 경쟁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힘들어지고 더 변화가 심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리더십 중에서도 또 필요한 역량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에 이렇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에이질러티, 민첩성이랄지 플렉서빌리티, 유동성, 융통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용기, 과감하게 바꾸는 용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전문성과 커뮤니케이션 스킬이에요. 이게 사실은 여태까지 우리가 어떤 일에서는 뭐 스마트라는 어떤 뭐 정량적인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나서 그거에 따라서 달성의 목표를 측정하고 이런 것들이 유행이었죠. 근데 이제는 지금 시대에는 어댑티브라고 그래서 적응적인 그런 능력,
또는 성과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에서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순서대로 일을 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이나 변화하는 그런 일에 맞게 적응적인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통한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도 사실 우리가 우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능력입니다. 우리가 사실 긍정의 힘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또 사람들과 일을 할 때, 또 리더가 얼굴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어두우면 직원들이 우리 조직에 무슨 문제가 있나? 또 개인이 일을 하는데 사람들은 모두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과 일을 하지요. 그래서 사실 마음과 얼굴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지요. 그래서 어느 거 하나가 밝아지면 같이 밝아지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행복하다라는 걸 되뇌이는 사람들이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또 얼굴 표정을 밝게 하고 마음까지도 행복해진다라는 얘기합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연습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몰입에 대한 부분입니다. 열정을 가진 리더인데요. 사실 리더가 새로운 일을 맡거나 어떤 조직을 맡거나 또 직장을 옮기거나 이런 때는 항상 일정 기간의 몰입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뭐 설렘이나 새로운 일에 대한 기대도 있고, 또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나 의심도 있는데, 극도 몰입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해결해 나가는 거, 이게 바로 리더들의 열정, 이런 부분들을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뇌는 굉장히 많은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 몇 번을, 100만 번을, 100번을 산다고 해도 우리의 뇌를 다 활용하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몰입을 함으로써 일정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더 활용할 수 있는 생각의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사실 스트레스라는 거는 긍정적인 스트레스하고 부정적인 스트레스가 현재에 있지요. 그래서 대체로 내가 나에게 주는 스트레스, 내가 뭔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뭔가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나 자신에게 주는 스트레스는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타인이 저에게 주는 스트레스는 부정적인 스트레스고, 제가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죠.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먼 사이넥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무언가를 위해 일하는 것은 스트레스라고 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무언가를 위해 일하는 것은 열정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요즘 워라벨 얘기 많이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리더 또 개인에 대해서 워라벨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 이런 워라벨을 리더들이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워라벨이라는 거가 9 to 6 이런 거라는 것보다는 개인 생활과 일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니 일과 개인 생활이 서로 만족스러워야지 삶의 질이 높아진다. 그래서 사실 워크 라이프 밸런스보다는 워크 라이프 인티그레이션이라고 해서 일과 삶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사실 진정한 워라벨이라는 거는 전체 생애 주기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새로운 일을 맡거나 신입사원으로서 새로 조직을 입사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은 그런 몰입과 일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열정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고요. 또 예를 들어 자녀를 출산했다든가, 또 뭐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은 라이프에 좀 더 비중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진정한 워라벨이라는 거는 전체 생애 주기에서 인티그레이션,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하모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루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무리입니다. 자, 가장 큰 위험은 위험이 없는 삶이라는 스티븐 코너의 말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위험을 겪고 계신가요? 그러면은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약 30분 가까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의 리더십 전략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는데요. 그 지금 시대, 이렇게 뷰카라고 얘기하는 시대, 또 트랜스페런시나 오픈니스, 투명성이나 개방성이 중요한 이 시대에 있어서 필요한 리더십의 전략은 가치관에 대한 부분, 일의 의미, 논리력과 창의력, 전문성, 몰입, 스트레스, 이 6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익히고 이런 것들 잘 닦는 그런 리더가 진정한 리더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리더십 전략을 이렇게 수립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마무리를 지어봅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의 리더십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